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수능 국어 수업 대상 중심의 낯선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강좌에서는 이 대상 중심의 낯선 시를 접근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그걸 원리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작품에 적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낯선 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먼저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신동엽이죠. 이 신동엽 이분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TV에서 자주 뵙는 그 개그맨 신동엽 그분이 아닙니다. 1960년, 70년대 이제 활동하셨던 참여 시인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시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인에 대한 어떤 전기론적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것은 작품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작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낯선 시인이 나오더라도 내가 처음 보는 시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철저하게 작품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이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껍데기가 바로 이 시의 시적 주요 대상이다. 그러니까 중심 대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부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 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거부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반어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 표면적으로는 거부의 대상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년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이 껍데기라고 하는 시어와 그리고 알맹이라고 하는 시어가 서로 대립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시어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겠고요. 알맹이는 남고 라고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겠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적이고 알맹이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가라 라고 하는 건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껍데기는 무엇인가 거부의 대상이고, 거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그 어떤 두 개의 대립되는 어떤 시어가 나왔을 때 그 대립되는 속성의 반대 속성을 이 대립되는 시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껍데기가 알맹이와 대립적인 어떤 관계의 시어죠. 근데 이 껍데기가 지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향의 반대 속성, 그러니까 지향의 반대는 지향이 되겠죠. 이 지향의 속성을 껍데기에 대립되는 어떤 이미지의 시어가 속성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껍데기는 지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알맹이는 지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속성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알맹이는 남아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화자가 소망하는 어떤 소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껍데기와 알맹이가 서로 부정과 긍정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서 또 관념적 이미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알맹이와 껍데기의 관계 속에 보면 알맹이가 이렇게 있고 껍데기는 이것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알맹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알맹이는 뭔가 좀 가치 있는 무엇이 되고
이 껍데기는 이 가치 있는 것과 반대의 어떤 속성, 즉 무가치함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그 시어의 그 속성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동시에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이 알맹이의 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를 보호하는 어떤 관념적 이미지도 유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알맹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껍데기는 알맹이와 대립되는 어떤 시어고 껍데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므로 이때 껍데기를 알맹이를 보호하는 어떤 관념적 이미지가 유발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하자면 이 껍데기는 무엇인가 무가치함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알맹이는 가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2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4월도 알맹이에서 4월이 등장하는데요. 이 4월에 대한 어떤 해석은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연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때 동학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동학년은 아마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세한 어떤 내용은 또 1년의 4월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내재적으로만 이 껍데기와 아우성이라고 하는 시어에 또 주목하죠. 자, 그러면 이제 2연에서는 다시 반복적으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껍데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이 알맹이와 같은 어떤 그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적 대상이 등장했다. 바로 아우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우성과 알맹이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3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시적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껍데기는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아사달 아사녀라고 하는 대상도 나왔고, 또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가 혼례를 치르는 곳이에요. 결혼식장, 지금의 예식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시어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재적으로만 본다면 아사달 아사녀가 혼례를 치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한다라는 건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하는 어떤 모습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연 가보도록 하죠. 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임은 가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새로운 껍데기 말고 이 쇠붙이라고 하는 시어가 새롭게 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흙가슴이 등장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 흙가슴 같은 경우에 흙가슴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은 나중에 또 제가 수업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흙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쇠붙이는 여기서 가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쇠붙이는 껍데기와 같이 부정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흙가슴은 긍정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쇠붙이는 뭔가 지향하는 어떤 대상, 흙가슴은 지향하는 대상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흙은 긍정, 쇠붙이는 부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관계 속에서 관념적 이미지를 또 우리가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쇠붙이와 흙의 관계 속에서 보면 흙은 어떻게 보면 저 흙의 그 상위어가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연적인 그 상태 자체가 흙이지 않습니까? 근데 쇠붙이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철을 가공해가지고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공물이 되죠. 그러니까 즉 쇠붙이는 그 자체로 보면 관념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인공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흙가슴의 흙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쇠붙이는 뭔가 인위적인, 인공적인 그런 속성, 흙은 자연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수식어를 통해서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랬을 때 보면 흙 자체에 향그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향그로운은 아마 향기로운의 시적 허용의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뭔가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력이 있고 무엇인가 좀 기분을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이 흙이 기분 좋은, 상쾌한, 뭔가 기분 좋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 쇠붙이는 그 반대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뭔가 좀 더러운, 냄새나는 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쇠붙이는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수식어가 나왔을 때 그 수식어를 통해서 그 대상의 또 속성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하는 시 구가 나오죠. 이때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을 때 이 봄의 속성이 바로 찬란함과 슬픔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그 대상 봄의 속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쇠붙이와 흙가슴에 대한 속성을 파악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속성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 문제나 보기나 선택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가 모의고사에 출제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참고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에 신동엽 이 껍데기는 가라의 시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당시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러면 좀 더 읽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봉건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이나 불의에 저항했던 4월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제 1년의 4월의 알맹이, 2년의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 그리고 3년의 중집의 초래청에서 혼례를 치르고 있는 아사달 아사녀의 의미가 이 보기를 통해서 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4월에 알맹이만 남고라고 했으니까 알맹이는 4월의 알맹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긍정이고 지향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의 민주주의 혁명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죠. 그러니까 이 4월의 알맹이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맹이의 속성이 민주주의니까 이 껍데기는 알맹이와 대립되는 어치어이므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속성을 껍데기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바로 독재 또는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알맹이 말고 아우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역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지금은 국어 시간이니까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때
외침이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반봉건주의.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조선을 열강들이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외세를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성은 바로 또 뭐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바로 반외세, 그러니까 외세라기보다는 반외세가 되겠고요. 껍데기 자체가 외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열강들에 의해서, 그게 또 외국 세력이니까요. 그 의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생각이 투영된 어떤 시어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신동엽 시인이 남과 북의 어떤 통일, 화합을 또 소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시다라는 정보를 또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그 아까 봤을 때 흙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쇠붙이 기억나시죠? 이때 쇠붙이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흙은 자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남과 북, 우리 같은 민족이 이렇게 분단돼서 갈라서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어떤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붙이는 인위적인 것이고 흙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남과 북의 어떤 화합과 통일에 적용해 본다면 이 쇠붙이는 어떻게 보면 분단의 어떤 상황, 그리고 흙가슴 같은 경우는 통일의 어떤 상황, 통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그 남과 북이 휴전선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이 휴전선 자체가 철책이지 않습니까? 그 철책 자체가 바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군대가 서로 총칼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총칼도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쇠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쇠붙이는 분단 그 자체이면서 남과 북의 어떤 대립을 상징한다. 또는 이런 쇠붙이가 분단과 대립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은 그거의 반대, 대립의 반대인 화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에 대해서 대상의 어떤 속성을 파악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대상의 속성을 파악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대략 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감이 오시겠지만, 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관념적 이미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또 이 관념적 이미지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과 또 어떤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이 밀접하게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또 그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상 중심의 시,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원리를 두 번에 걸쳐서 좀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